치매에 걸린 아내가 매일 찾는 남자, 그 이름을 듣고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남자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부릅니다. 2025년 1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70을 넘긴 김영수 씨는 오늘도 아내 박순자 씨를 위해 아침을 준비합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아내. 하지만 그 긴 세월은 이제 아내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영수 씨가 숟가락을 아내 손에 쥐어줍니다. 순자 씨는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년. 처음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지갑을 어디 뒀는지, 며느리 이름이 뭐였는지. 그러다 1년 전부터는 남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내를 씻기고 식사를 도와주고 산책을 시킵니다. 요양원에 보내라는 자식들의 말도 거절했습니다. 내가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 이럴 때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 하지만 영수 씨에게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준혁아. 순자 씨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영수 씨의 손이 멈춥니다. 또 시작입니다. 준혁아, 어디 갔어? 왜 안 와? 준혁. 영수 씨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6개월 전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주인공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종종 TV 속 인물과 현실을 혼동하니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준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이름을 부릅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깨서도, 그리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영수 씨는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준혁이가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습니다. 치매로 인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준혁아, 어디 있어? 영수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낯선 남자의 이름만 기억한다는 사실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내를 사랑했는데, 왜 하필 그 이름이야? 어느 날 밤 영수 씨는 아내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된 앨범, 낡은 일기장, 편지들. 혹시 그 남자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준혁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 아닐까요? 동생의 말에도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아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의 표정, 그 눈빛, 그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준혁은 누구일까요? 영수 씨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걸까? 결혼 전에, 아니면 결혼 후에? 설마, 그럴 리 없어. 영수 씨는 고개를 흔듭니다. 순자는 평생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 가정에 충실한 여자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아내는 남편의 이름은 잊고 그 이름만 기억하는 걸까요? 오늘도 아내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준혁아,
보고 싶어. 영수 씨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세 자녀를 낳고 키우며 함께한 세월. 그 모든 시간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든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누구야? 제발 말해줘.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 하지만 아내는 잠든 채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내가 미안해. 아내가 잠꼬대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영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단순히 아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아내가 평생 간직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그리고 그 비밀은 치매라는 병을 통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이 누구인지,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그래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오랜만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 젊었을 때 일기나 편지 같은 거 본 적 있니? 아니면 엄마가 이상한 말 한 적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준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거, 혹시 할머니한테 들으신 거예요? 영수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뭔데? 도대체 뭔데 나만 모르는 거야?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영수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김영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순자는 3살배기 아들과 갓돌이 지난 딸을 키우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방 2칸짜리 셋집 월세가 2만 원이었으니 남은 돈으로 4식구가 살아가기엔 빠듯했습니다. 순자는 새벽마다 일어나 김밥을 싸서 팔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했습니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딸 선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타고 시내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뇌수막염 의심됩니다. 당장 입원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드나요? 최소 30만 원은 필요합니다. 30만 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월급 몇 달치였습니다.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없는 환자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지방 현장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안 됩니다. 시어머니께 가봤지만 시댁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지금 돈이 없어서. 순자는 돈을 빌릴 곳을 찾아 동네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순자의 품에 안긴 선희의 열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러다 우리 선희가 죽는 거 아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순자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기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갔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병원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저희가 왜? 아기가 위급해 보여요. 지금은 그게 먼저잖아요. 남자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순자는 얼떨결에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갔고 접수비부터 입원비까지 모두 냈습니다. 35만 원이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바로 입원했고 나흘 뒤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자에게 수없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그럴 순 없습니다. 주소라도 가르쳐 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어릴 때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준혁입니다. 이준혁? 그 이름이 순자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 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아주머니. 아기도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그런 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꼭 갚고 그때 말하자. 순자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다시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순자는 매일 그 병원 근처를 지나다니며 혹시나 준혁을 만날까 했지만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김밥을 팔고 남의 집 청소도 했습니다. 35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만에 마침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준혁 씨 은혜라고 적어놓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준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것, 그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을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영수를 사랑했고 평생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 천사처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순자는 더욱 그 일을 비밀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오해할까봐, 혹시라도 가족에게 상처가 될까봐. 20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평생 숨기고 사는 거 힘들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큰아들한테는 말해도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결국 큰아들 준호에게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살이 된 준호에게 여동생 선희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 이야기를. 엄마, 그럼 그분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제 너무 오래됐어. 그분도 우릴 기억 못할 거야. 그냥 엄마 마음속에만 간직하련다. 하지만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월. 순자는 이제 70대 중반입니다. 치매에 걸려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자식들의 이름도 평생의 기억도. 하지만 준혁의 이름만은 잊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치매 환자가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것은 가장 강렬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이라고. 사랑, 두려움, 죄책감. 그런 깊은 감정들이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서 병이 진행되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순자에게 준혁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구원자. 평생 갚지 못한 은혜. 평생 숨겨야 했던 비밀.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준혁이라는 이름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오늘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준혁아,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 걸까요? 은혜를 갚지 못한 거? 평생 찾지 못한 것? 아니면 남편을 속인 거? 이제 순자 본인도 모릅니다. 치매가 모든 맥락을 지워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미안함만은 남아 있습니다. 죄책감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이제 남편 영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저녁, 영수는 아들 준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누구인지, 왜 아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지. 전화를 끄는 영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당신, 혼자 그렇게 힘들었구나.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은혜를 갚지 못한 죄책감,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을. 그날 밤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준혁 씨한테 미안해하지 마. 당신 잘못 없어. 순자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은 느낄 수 있었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을 찾아야겠다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47년 전 아내와 딸을 구해준 그 은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준혁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영수의 인생마저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치매에 걸린 아내가 매일 찾는 남자, 그 이름을 듣고 나는 말을 잃었다. 2025년 1월 22일 새벽.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7년 전 둘째 딸 선희가 위독했을 때 낯선 남자가 35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주었다는 것. 그 남자의 이름이 이준혁이라는 것.
하지만 영수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냥 선행을 베푼 사람이라면 왜 아내는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름을 잊지 못하는 거지? 단순히 은혜를 갚지 못한 죄책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치매로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데 오직 그 이름만 남아있다는 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을 직접 찾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딸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너 어렸을 때 1978년 7월에 병원에 입원한 적 있지?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근데 아빠는 그때 왜 아무것도 몰랐던 거냐?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그때 아빠는 충주 현장에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됐고요. 엄마 혼자 저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그래서 낯선 남자가 도와줬다는 거구나. 네. 오빠한테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엄마는 그분을 평생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사셨대요. 영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빠, 응?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빠도 돈 벌러 현장 가신 거고.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힘들었을 그 순간 자신은 곁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낯선 남자가 대신 아내를 도와줘야 했다는 사실을. 영수는 그날부터 준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 곳은 선희가 입원했던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영수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혹시 옛날 병원 기록이 남아있을까 해서였습니다. 1978년도 기록이요? 그건 너무 오래돼서 전산화도 안 됐을 텐데요. 공무원의 말에 영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아내의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김순애 씨를 만났습니다. 순애 씨, 혹시 1978년쯤에 우리 아내가 이준혁이라는 사람 얘기한 적 없었나요? 순애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준혁?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순자가 무슨 얘기라도 했어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영수는 다른 친구들도 만나봤지만 아무도 준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979년 1월에 찍은 가족사진. 그 뒷면에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를 살려주신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꼭 찾아뵙고 은혜 갚겠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옛날 신문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1978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지역 신문을 뒤졌습니다. 혹시 준혁과 관련된 기사라도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6월 15일자 신문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선행 베풀다 교통사고 당한 청년 중태에 빠져.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31살의 회사원 이준혁 씨가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는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난 후에도 왼쪽 다리를 절게 됐다는 것. 영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선희를 도와주고 사고를 당했다고? 영수는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준혁이 근무하던 회사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한섬유. 영수는 즉시 전화번호부를 뒤졌지만 대한섬유는 이미 1990년대에 부도가 나서 사라진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회사 동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1978년 대한섬유에 근무했던 이준혁 씨를 찾습니다. 사흘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준혁을 찾으신다는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준혁이 형 대학 동기였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 영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47년 전 준혁이 자기 가족을 도와줬다는 것, 그 은혜를 갚고 싶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이셨군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형이 병원비를 대주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 그럼 준혁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형은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됐고 그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인생이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도 못했고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영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형은 그날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내가 아이 하나 살렸다고. 그게 형한테는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유족분이 계십니까? 동생 한 분 계신데 지금은 부산에 사세요. 연락처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영수는 그날 밤 준혁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의 여동생 이정혜 씨는 오빠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가 그런 일을 하셨군요.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빠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사고 후로 다리를 절게 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이후로는 작은 가게 운영하시며 근근히 사셨죠. 결혼도 못하시고. 영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빠는 후회 없이 사셨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오빠가 도와주신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니. 전화를 끊은 영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준혁을 다시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아내는 그저 은혜를 갚지 못한 죄책감만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준혁의 이름을 잊지 못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갚지 못한 너무나 무거운 빚. 그리고 그 빚은 이제 영수의 몫이 됐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아내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준혁 씨 찾았어.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 순자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미안해.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7년 전 자신이 현장에 나가 있던 그날, 아내는 혼자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망 속에서 헤맸다는 것을, 그때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준혁이라는 사람이 필요 없었을 거라는 것을. 준혁은 아내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야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2025년 2월, 영수는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준혁의 여동생 이정혜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준혁이 잃어버린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사하구의 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정희 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영수를 맞았습니다. 준혁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희 씨는 오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을 잘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날도 집에 가는 길에 병원 앞에서 오시는 아주머니를 봤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난 겁니까? 병원비를 내주고 집에 가시는 길이었대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를 무시한 차가. 오빠는 한 달간 혼수 상태였어요. 깨어나셨지만 왼쪽 다리에 심한 장애가 남았죠. 정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장애인이 됐다고 해고했어요. 오빠는 이후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사셨어요. 결혼도 못하시고 평생 혼자.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날 아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정희 씨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날 그 아이를 살린 거다라고요. 영수는 봉투를 꺼내 정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형님께서 그날 내주신 병원비입니다. 47년이 늦었지만 이자를 포함해서.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오빠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오빠 산소에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오빠한테 그날 구해주신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영수와 정희 씨는 양산의 한 공원묘지로 갔습니다. 준혁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혁 1947년 3월 5일 출생, 2019년 11월 12일 별세. 평생 선하게 사셨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47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김영수입니다. 형님께서 살려주신 제 딸 선희는 지금 48살이 됐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도 치매에 걸려 모든 걸 잊었지만 형님 이름만은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만큼 형님은 저희에게 큰 분이셨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영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의무감이었다면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를 지키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지. 딸을 살리기 위해 절망했던 그날, 은혜를 갚지 못한 죄책감,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 그 모든 무게를 혼자 견뎌온 아내가 대견했습니다. 2025년 3월, 순자의 증상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준혁의 이름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가끔 중얼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괜찮았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대신 기억할게. 준혁 형님도 그날 일도 다 내가 기억할 테니까 당신은 편히 쉬어.
영수는 매일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준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응? 이상하지. 내가 꼭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지는 기억 안 나. 근데 그 사람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셔. 당신이 평생 고마워했다는 거, 미안해했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제 마음 놓아도 돼. 정말, 정말이야. 그분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어. 순자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준혁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죄책감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7년 전 자신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그날, 그날의 빚을 이제야 갚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4월, 영수는 준혁의 산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딸 선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선희야,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셔. 48살이 된 선희는 준혁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어르신 덕분입니다. 선희의 두 아들, 14살과 11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살린 건 단순히 아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선희가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이어진 생명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선희 데리고 준혁 형님 산소 다녀왔어. 선희 잘 컸어. 두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순자는 남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기억하지 못한 사람, 내가 대신 기억할게. 당신이 평생 갚지 못한 은혜, 내가 대신 갚을게.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 여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자는 더 이상 준혁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죄책감도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괜찮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다는 건 상대방의 기억까지 짊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2025년 5월의 어느 봄날, 영수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여보, 예쁘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또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잊고 싶은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을 잊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설령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 해도 그 마음만큼은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영수 씨처럼, 순자 씨처럼, 준혁 씨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잊혀진 기억 속에도
여러분의 선함과 사랑은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